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민주당 내 반대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반대파 역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특별판에서는 김갑수 선생님을 모시고 현 전국 상황에 대한 지혜를 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못 본 사이에 좀 이렇게 젊어지신 느낌인데 머리를 좀 자르신 것 같아요. 1년에 2번 딱 자르는데 네. 그 한덕수 총리 23년 받는 거 보고 너무 기뻐서 뭐 새마을이 시작하자 하는데 딱히 할 게 없어. 그래서 머리라도 자르자 그래요. 야, 그러셨군요. 그 이진관 판사의 정말로 호쾌한 판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웃었는데 네. 그 이후에 나왔던 김건희에 대한 판결이라든가 명태균에 대한 판결을 보고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감이 증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그냥 봐주기로 맘먹고 법리를 그냥 교묘하게 적용한 것도 아니야.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대놓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 그 사이에 우리가 사법에 의해서 농간을 당한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 판사 한 사람이 맘만 먹으면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유죄되는 얼마나 그러니까요. 많은 일이 있었을까를 쳐다보게 돼요. 네. 근데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거의 온 국민이 그의 죄상을 샅샅이 아는 편이고 네. 그 이후에 내려진 거지만 명태균이 어떤 행적을 벌였는지 다 아는데 그걸 거의 뭐 무죄 이런 식으로 간다는 게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 지금 사실 국민들이 정보 접근권이 높아졌기 때문에 많은 매체나 민주당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의 육성도 들었고 심지어 명태균과 김명선 공천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상을 따질 수 있는 증거들이 무수하게 많고 많은 국민들이 머릿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말 그대로 명태균이나 김건희에게 불리한 증거들은 배척을 하고 유리한 증거는 취사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법조인의 현실인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인 일반이라기보다 조의대 라인의 의견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확인할 수는 없지만 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을 한번 또 엎어보겠다 하는 마지막 기도가 한 발 한 발 다가서는 거 아닐까? 예컨대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네. 지기현 재판장이 상상 못할 판결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만에 하나. 예, 공소기각. 그리고 그날 바로 이재명 대통령을 또 재판에 회부해요. 이론적으로 된다고 그랬거든. 법무부에 법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됩니다. 그랬단 네. 말이에요. 일종의 이제 그들 나름의 쿠데타죠. 지금 분위기로 봐선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터무니없고 얼척없는 판결은 결국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결국 윤석열에 대한 최종적으로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예비탄으로 네. 국민 저항이나 여당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리트머스처럼 내놓은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김건희 판결을 했던 우인성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의 그런 그 쉽게 선고하는 모습을 그 내용을 그 생중계로 현출을 했는데 과연 어떤 결심에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본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이렇게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송 공개를 할지 말지 갖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던 거예요.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예상을 못했다. 근데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그 자기 현시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런 사람들 아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다 천한 것들 이러고 배척하는 경우의 사람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근데 우인성 씨가 좀 그런 유형이 아닐까? 네. 근데 그 성격적인 요인이라면 뭐 그나마 다르게 보겠는데 그게 사법부 내 한 계통 라인의 어떤 의도된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과정 중인지 그게 지금 떠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2월 9일 날 우리가 그냥 평탄한 상식적인 판결을 맞게 될지 2월 19일에. 네네. 2월 19일 날 네네. 상상도 못한 대사변에 직면하게 될지. 예. 한편으로 이제 이 와중에 장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사법 개혁에 대한 열망을 좀 더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사람들이 사실은
처음에 사법부에 대해서 뭘 얘기만 하더라도 굳이 검찰은 그렇더라도 법원까지 우리가 이렇게 개혁을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좀 존재했는데 이번 그 어이없는 판결들을 겪으면서 그게 아니다. 이것도 역시 빨리 해야 된다는 인식 정도는 하게 된 건 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니까 꽤 길죠.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이 검찰이라고 하는 괴물과 맞서 싸우는 기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검찰이 그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배경, 그들이 희한한 기소를 하고 희한한 재판을 걸어도 그게 통용됐던 사법부의 문제가 이렇게 컸었구나를 지금 실감하고 있다는 게 참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좀 달라지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현안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처음엔 사실은 찬성 의견이 많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관측을 했는데 의외로 반대 의견이 나날이 줄어들지 않고 증폭이 되다 보니까 이 전국에서 우리 국민들이나 지지자들도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까지 그야말로 엄청난 논쟁거리로 비화될 줄은 몰랐고, 그 이면에 좀 이런 게 담겨져 있었구나. 좀 이따 얘기하겠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이제 찬성 반대에 대해서 한쪽 의견을 열심히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지난 한 2주 동안에요. 입이 달려있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을 냈죠. 입으로 댓글로 정말 쏟아냈어요. 근데 그 전체 과정을 저도 이번에는 정말 유심히 지켜봤는데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있어요. 네. 이 내부 논쟁, 내부 투쟁, 내부 갈등이 파멸적인 봉합이 안 되는 그 절망적인 그 세력 갈등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야당 역사, 지금은 여당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정말 지지고 볶고 부시고 런닝구 입고 설치고 백바지 입고 설치고 하는 너무나 많은 모습들을 봐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는 이념 다툼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다툼이었어요. 근데 그 이해 대립이 강력한 양측의 리더들이 있는 가운데 세력이 규합돼서 그러면 당이 깨진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수도 많은데 저는 이번 거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그다음에 논의를 잘 심화시킨다 하면 소위 수구의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요즘 많이 표현하잖아요. 당내 내부 토론이 활성화되는 네. 그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오래 산 사람의 입장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당내 분란처럼 보이는 거는 큰 문제거리는 아니다. 그런 네.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 좀 짚어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두 당의 이제 합당 문제를 놓고 혹자는 노선과 철학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노선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저는 못 찾겠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 조국 대표가 강령으로 얘기하는 사회권 강화 같은 게 약간 진보적 성격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안에 그런 사람들은 드글드글해요. 근데 조국혁신당 구성원 12명의 면면을 가만히 보면 무슨 사회운동 투쟁을 하고 이념 논쟁에 앞장선 사람들이 아니고 검사를 하거나 셀럽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서도 그냥 상대적으로 그냥 온건하거나 여럿 중에 하나인 사람들이어서 두 당의 어떤 차별성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컨대 사회민주당이나 무슨 그런 당들이면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를 대한 태도가 다르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인적 구성이 어떤 운명의 장난에 의해서 당이 나뉘어 있을 뿐인 거지 별개의 당으로 있을 하등의 이유를 못 찾겠거든요. 네,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조국 그 대표나 신장식 의원 정도는 2명 정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박은정이 진보인가, 황운하가 진보인가, 그들이 민주당에 합당해서 들어갔을 때 포지션이 진성죽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될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가 사실은 조국혁신당 구성원 개개인의 면모를 보면은 실제로 그 당의 정체성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부분들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당 불가론의 그
어떤 논거 중에 하나가 이제 민주당보다 보다 강력한 진보 정당이 한쪽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안심하고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준다 얘기하는데 글쎄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을 더 강력한 진보성을 가진 정당으로 이해하고 있나?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노선과 철학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당면한 선거에 대한 유불리 문제를 거론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아니 그게 제일 크죠. 네. 합당하려고 했던 것도 선거에 따른 거고. 네.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론적으로. 글쎄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제가 이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민한 곳에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한 몇천 표 뽑아갈 때 그거 감당되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저는 이게 좀 가혹하게 말하면 지금 이미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지역구를 가진 의원이 있으면 그렇죠. 시도지사, 뭐 군의원, 시의원, 도의원에 따른 인적 관계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만 뇌리에 담고 약속을 하고 또 준비를 하고 한 관계가 있을 텐데 합당으로 인해서 아마 그 구도가 다 깨져버리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그건 뭐 현실적인 문제죠. 네. 좀 뭔가 좀 확대 해석을 한다면 선생님 말씀을 들어오면 민주당이 어쨌든 다수당이 영향력이 큰 당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 중에 내심 지방선거에 대한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네. 열렬히 반대하는 현역 의원들, 그러니까 일반 당원 말고 현역 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자기 입지 있잖아요. 내가 나와서 뭐 경기지사에 출마를 하겠다든지 뭐 또는 당에서 주도권을 갖고 싶다든지 정청래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청래 지배 체제에서는 자기가 상당히 불리하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의 현실적 자기 이유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하나의 각도 같은 경우에는 조국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향후에 이 그 진보 진영, 민주 진영에서 어떤 쓰임이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두고도 사실은 조국 대표의 위상이라는 것이 이미 사실상 영향력이 많이 감퇴했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 민주당이라는 큰 당에 들어오면 활력을 줘서 차기 대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견해가 양립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국을 매개로 해서 이 논의가 막 시작된 게 한 2, 3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매일 맞아요. 봤어요. 반대하는 논거를 계속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네. 조국이 민주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20, 30대들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힌다. 그리고 언감생심 조국의 정치 이력을 봤을 때 너무 과대 포장되어 있는 사람을 마치 어보듯이 해서 그에게 자리 주는 거 부당한 거 아니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거부감. 근데 그 조국에 대한 거부감이 조국이 아니더라고. 아, 그래요? 예. 그럼 그 실체는 어떻게 존재하는 겁니까? 문재인에 대한 거부감. 아, 조국 뒤에 있는 문재인 예. 그림. 예.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언가 목소리를 보태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두들겨 맞는 중이에요. 김어준 두들겨 맞고 또 유시민까지 지금 많이 난타당하고 있어요. 난타를 당해. 보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 모든 걸 묶어서 보니까 김어준이 작당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걸 받아서 유시민이 또 풀무지를 해서 네. 친문 세력의 복권이요. 그게 거의 정설처럼 지금 퍼져나가는데 각자 이제 보는 자리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뭐 도매금으로 같이 뭐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건 뭐 상관 안 하고 저는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친문 세력의 복권이 존재한다면 아마 나 같은 사람부터 우선 들고 일어나서. 네. 난리를 칠걸. 근데 네. 현실적 실체로 친문은 존재하지 않아요. 민주당 구성원 누구 중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끌어 줬어서 그 대행자 조국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주소서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견제해 주소서 웃잖아요 지금. 웃죠 저도. 당연히 듣고. 네. 역사적 판단은 끝났고요. 조국 대표는 차라리 조국 혁신당의 대표라기보다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더 험악한 벌판에서
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음. 그리고 중요한 정치 자원이 될 수는 있죠. 그렇죠. 나중에. 미래에는. 근데 네. 당분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청래 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구야 김민석이라는. 김민석이 네.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지금 비서실장도 혹시 한 지분이 있거나 개인이지만 그렇죠. 스타 네. 플레이어가 될 수도 음. 있고 뭐 여러 면모가 있는데 12명 데려온 사람들이 다 조국 계로서 당 안에 활동한다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네. 그동안 합당 여러 가지 봤지만 그 안에서 녹아 들어가는 사람서부터 해서 또 여러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을 그렇게 견제한다거나 경멸한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형태의 그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합당을 막는 그 논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 후보 자원이 이 때문에 뭐 소중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반대로는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기에는 정치적으로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뭐 보여준 게 없죠. 근데 대선 자원이 지금 나오는 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새 대통령이 1년도 안 돼 있는데 그렇죠. 네. 차기를 노리는 대통령급들이 누구냐 하면서 꼽으면서 그들의 행보에 주목한다면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무능해서 빨리 이 시절을 지우고 싶다는 건데 그게 현재 그렇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예. 네. 그다음에 이 대통령이 5년만 하고 관둔다는 법이 없어요. 그건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전에도 저희 방송을 통해서 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과잉된 생각인데 이 모든 논쟁을 제 나름으로 이해해서 좁혀 생각하면 결국 당권 싸움 같아요. 당권 싸움이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정청래와 김민석의 당권 싸움인 것 같고 그들의 세력을 어떻게 이렇게 한 덩어리로 그룹핑하다 보니까 정청래가 갑자기 친문이 돼버리고 정청래는 친문 계보에 깊이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존재하기 어렵죠. 그렇게. 오히려 저 네. 홀대 받아갖고 그 공천 탈락도 되고 조금만 보면 아실 분들이 정청래가 무슨 친문 뭐 수장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조국을 뭐 친문이라고 얘기하는 건 좋아. 네. 근데 친문이란 단어가 없어져야만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서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그룹핑이 있냐고. 그냥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정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다음에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당에 돌아와서 바로 이재명의 직계 그 후계자 같은 입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당신 참 능력이 있군 하고 아끼는 거 하고 그렇죠. 하나의 세력으로 볼 때 그건 앞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종의 음모론처럼 느껴지는 네. 김어준이와 유시민과 정청래가 작당을 해서 문재인 때 지지 세력을 다시 복권하기 위해서 준동을 이거는 그 당내에도 분열 세력이 꼭 오거든요. 이 문재인 대통령 때 이재명 이름만 나오면 때려 죽이려고 막 발광하던 그 극문이라는 사람들 정말 그 사람들도 그럴싸한 논리 만들어서 막 감염되는 사람들 많았어요. 뭣도 모르고 이재명이 악마인가 보다. 실제로 있었어요. 그 친문 세력의 부활 복권의 움직임이라고 이 사태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일종의 분열주의 세력의 일원이거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동화가 돼버린 네. 사람이거나 그럴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 합당을 반대하시는 분들의 시선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은 일단은 이게 1차적으로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 진로와 연계해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분명히 집권 어떻게 보면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재명의 시간인데 자꾸 정청래의 시간으로 끌고 가려는 듯한 태도들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합당을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서 있었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처리 방식을 보면서 너무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그게 보기 나름인데 첫째로 우선 저는 정청래에 대해서 전적인 옹호와 지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객관적으로 그냥 보는데 그 당대표로서 좀 신망이 생각보다 적구나 하는 걸 이번에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그 자기 정치 얘기는
제 같은 사람 보기에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아, 정치인이 그런 욕망을 갖는 것이 예, 자기가 확장돼서 당도 더 진두지 당대표도 오래 하고 싶고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나 뭐 대선도 노려보는 그걸 이상하게 본다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죠. 또 그 행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진로에 뭐 헛발질이 되고 방해가 된다면 그건 문제가 될 텐데 그러나 그런가? 하여튼 뭐 어느 날 뭐 왜 그날 발표해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지우냐 그거는 다 이상한 타이밍의 문제 같은데 그 이재명 그 분명한 거는 정 대표가 광범위한 지지와 신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확인이었어요. 원래 당에서는 큰 지지를 못 받고 당원들이 확 밀어 올려서 당대표가 된 과정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생각보다 취약한 거구나. 그리고 당대표 한 지가 지금 그래도 꽤 여러 달 됐는데 당내의 우군, 당내에 자기 말에 동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확보가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 아니 저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정청래 대표를 위해 총대를 메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제가 손가락으로 헤아려 봐도요. 국회의원 중에 10손가락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다 채우지 못할 만한 적은 수가 공개적인 우군인 것 같은데 반면에 정청래를 반대하는 비토 의견을 가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도부 안에서도 이미 드글드글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내놓고 막 네. 최고위원 회의하는데 옆자리에 앉아서 거의 팡팡 막대기로 때리고 있더만. 아유 정말. 아니 그거를 이제 혹자는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전한 부분이다. 오히려 그게 민주당이라는 게 공개적으로도 대표와 최고위원이 설전을 벌일 수 있을 만큼 논쟁이 가능한 공간이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일방 절차에 따라 가지고 상대 세력을 절멸하는 방식을 택하니까 그것보단 낫다고 얘기하지만 또 그걸 보는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매일 박터지게 싸우니까요. 그 예전 생각나시죠? 문재인 대표 시절에 막 그 험한 소리하고 튀어나가고 최고위원 회의 중에 막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국민의당이 분당대에 나가는 과정 그거는 거의 막장으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수습이 돼서 그래도 튀어나간 세력이 30 몇 석이 나왔고 맞아요. 국민의당이. 네. 근데 여기서 무슨 강덕구나 무슨 또 누가 있지? 이현주가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싫어하고 나가서 당 차릴 것 같아요. 아니 그건 완전 불가능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청래를 포함해서 변형된 충성 경쟁 같은 거 아닐까? 아 변형된 충성 네, 경쟁이다. 서로 막 때리는데 그게 모두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예요. 서로가 서로의 네. 주장이 다. 그래서 예. 상대를 막 반박하면서 그게 이 대통령을 위한 길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 대표가 자기 확장을 위해서 글쎄 조국 혁신당을 들여서 도움이 뭐가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산수를 해보면 네. 네.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 대표의 지지자가 된다?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그 인적 구성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러면 뭘까? 그냥 아주 너무 단순하게 얘기하겠지만 그냥 공적을 세우고 싶었던 거 아니겠어요? 전격적 합당 발표를 통해서 이를 빨리 추진해서 지방선거 때 압승을 해서 성과를 내서 당대표로서 입지를 다지겠다 하는 그런 것이 본심이 아니었을까? 네. 제가 너무 순수하게 보나요? 아니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질 상황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런 말 네. 많이 하다가 폭삭한 거 기억 안 나요? 아 그래 저 지금 잊고 있었네요. 너무 지금 보니까 네. 다 이긴다 그러다가 네. 뽀개진 적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러냐면 다 이길 것 같으면 그 실제로 다 이기는 게 저쪽이 투표를 안 해서 포기해서 생기는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될 때 같은 때인데 어떤 경우에는 저것들이 이긴다고 그러면 우리 죽기를 결사하고 튀어나오는 수들이 있어요. 반대표가.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국힘을 찍던 사람들이 민주당 쪽으로 노선을 바꿔서 이렇게 좋은 지지율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투표를 그냥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목소리를 안 내고 이래서 생긴 건데 그들이 언제든 이게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투표장에 나와서 국힘을 찍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 속에서 당대표로서는 불안하겠죠. 특히 아슬아슬하면서 조국혁신당 저 후보하고 민주당 후보하고 박터지게 싸움 안 나겠어요? 예민한 그렇죠. 곳에서 네. 큰 싸움 나죠. 그럼 언론은 그것만 조명하지 않겠어요? 하여튼 등등해서 사실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는 당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명분이 오히려 아름답게 그려지면 지금은 다 망했어. 그렇죠. 다 완전 망했는데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예. 예. 그 아주 전격적으로 아름다운 합당을 이루면서 가령 조국 대표도 그 지난 총선 때 한 역할 있잖아요. 3년은 너무 길다. 뭐 그 목소리로 그거 바람 일으켰거든요. 이번에는 뭐 5년은 너무 짧다 이런 걸로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이제 공적이 있었으니까 네. 하는데 지금 뭐 누굴 향해서 공적을 그렇게 하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플레이어로서 조국 대표가 그때 분명히 능력을 보였으니까 뭐 민주당에 와서 총선 때도 또 그 격정적인 토론으로 하여간 전반적인 것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제가 합당을 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혹시 짐작 가는 거 없으세요? 아마 선생님 같은 경우에 늘 보면은 국가 이제 100년 대계를 생각 늘 하시는 분이니까 아무래도 이 합당을 기화로 해서 뭔가 국가적인 점프업이 가능하니까 이런 제안을 하시리라 짐작은 합니다만은 구체적으로 그게 뭔진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 얘기는 그거야. 네. 아무리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지 몰라도 네. 합당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방선거를 본다면. 그렇죠. 네. 더 나아가서 총선까지를 봐도 합당으로 생기는 이점이 있겠지. 어떤 지역구에 예민한 곳에서 몇 편 차만 생기면 그 당선이 되겠지. 반면에 또 합당을 해서 생기는 거는 또 젊은 층들이 조국이야 하면서 싫어하면서 뭐 더 격정적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반대했을 때 생기는 문제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주 명료하게 합당론자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무슨 뭐 일본 현대사를 많이 아는 건 아니어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는 게 일본의 급성장이 60년, 70년, 80년대까지의 그 급성장기를 봤거든요. 지금 난 우리나라가 어떤 때냐. 이재명이라는 정말 괴물 같은 천재. 아무리 봐도 이게 가늠이 안 되는 사람을 네. 우리 인생에 세 번째 만난 거예요. 박정희 있었다가 김대중 있었다가 세 세 번째인데 번째로. 네. 이 세 번째는 보통 세 번째가 아니에요. 지금의 이재명 치하에서 벌어질 일은 일단 이 국가적 성장이에요. 그 성장을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그냥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로. 선진국으로 완벽한 의미에서의 예. 아니 선진국은 이미 됐잖아요. 됐는데, 강대국. 강대국. 예, 네. 강대국의 일원이 완전히 되는 거죠. 뭐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가 만들 때도 우리도 당연한 지분을 갖고 뭐 의장국도 되고 하면서 세계 질서를 주무르는 거. 저 이 대통령이 며칠 전에 국무회의 발언하면서 기업체 임원들 데려다 놓고 얘기하면서 나도 너무 공감한 게 그거예요. 경제 성장에 있어서 외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정을 바꿔서라도 기업인들 당신들 요구사항을 받아갖고 움직일 테니까 외교로 선두적으로 네. 정부가 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 그런 과정, 뭐 AI로 뭐 기술력이 뭐 전 세계에서 그렇죠. 탑 티어 중에 속하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세계 평화 질서가 미친 듯이 지금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3차 대전을 한국이 맡고 있다며 과장되게 그런 논객을 내 듣고 그것도 말 되네. 평화적 중재자군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 그 과잉된 얘기겠지만 한국의 위상이 바뀌는 이 결정적 시기에요.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하고 하나하나 상의하고 협의해서 합의에 도달해서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보더라도 그렇게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죠, 지금. 불가능. 일단 인적 구성이 그냥 사람이 많아서 보여야지 저기에 고성국, 전한길, 전광훈,
손영보가 앉아서 당을 통치하는 거라고. 그 아스팔트에 모인 사람들이 당원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많은 얘기는 항상 허공에 날아가는 헛소리가 되고 그 아스팔트에서 극단적인 나라가 중국에 먹히고 있어요. 뭐 선거는 부정선거예요. 뭐 이재명은 뭐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 당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을 함께 할 수가 없다고. 그러려면 이번 지방선거 때 3년 후에 총선 때 최대한의 확장을 기해서 아, 민주당이 그냥 진보 보수 다 끌어안고 아우르는. 여당 야당 다 끌어안고 안에서 지지고 볶아서 정부하고 당정청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빨리빨리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뭐야? 빨리빨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빨리빨리 내려서 그렇게 좀 시대를 확 만들어 버려야 우리가 다음 그 도약의 네. 세 번째 도약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시기야. 네. 그랬을 때 정치권의 뒷받침이라고 그럴 때 옛날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던 양당제의 안정감 있잖아요. 지금은 양당제가 개판이 나버렸어. 그냥 양당제였던 거를 1.5당으로 민주당이 네. 다 끌어안아야 될 역사적 운명을 갖고 있게 됐다. 야, 저도 이제 뭐 일본 정치를 잘 알진 않지만은 흔히들 얘기하는 55년 체제, 1955년에 수립된 자민당 독주 정치, 쉽게 얘기하면은 나머지 정당들을 반당으로 만드는 네. 1.5당 체제,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 사회적 논의가 모두 다 다 있어요. 응축돼서 그 안에 의사 결정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결정이 되는 그때 자민당에 네. 공산주의자도 있었어요. 그 내부에는 그러니까 자민당이 그런 호시절을 우리가 지금 선취해서 지금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네. 뭐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나만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거대 정당 1.5당 지배 정당 주류 정당으로서 그냥 복대기 치면서 나라를 한 10년 20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른 봉우리에 있는 그 상황이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저도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대표하시는 분 대기업에 한번 이렇게 저녁 자리 같이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일본에 이제 갔다 오셔서 비즈니스 때문에 갔는데 그 니혼게이자 신문을 넣어가지고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다카이치 사나이 얘기하면서 비슷한 말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앞에 있었던 이시다 이시바 같은 경우랑 비교를 하면서 그 안에 1-1 1-1-3이 다 있어가지고 그 안에서 선택적으로 전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총리를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그럼.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제 뭔가 이제 확장적인 정책을 통해서 우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혁신당까지 합당을 해가지고 좌까지 넓혀놓으면 그 안에서 모든 의사결정이 되고 뛰어난 지도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번에 한번 구축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야당 국민의 국힘당이 사회 중류층까지를 포괄하고 있는 뭐 이렇게 좀 하여튼 뭐 어떤 성격만 되면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냥 아스팔트에 극단적 얘기하고 반공 뭐 반공이래 그런 사람들이 돼버렸으니 네. 그 당과 함께 2000년대 이 시점을 함께 하긴 힘들어요. 네. 그냥 그들에겐 그렇게 알아서 떠들라고 그러고 책임지는 사람들끼리 고군분투하면서 국가를 경영할 수밖에 없다. 야,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그 평론가들 자체가 사실은 가까운 시일에 그 선거를 두고 평론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뭔가 국가적 비전이나 그랜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당 문제를 설명한 사람이 없는데 저는 선생님 얘기를 통해서 처음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놀라는 게 특히나 민주당을 일본의 자민당 같은 1.5당 체제의 주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제안은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도 들으면 뭔가 수긍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비교적 이런 주장을 한 지가 됐잖아요. 네. 꽤 됐는데 가만히 인적 구성을 본 거예요. 근데 국힘과 더불어 아주 합리적인 양당 체제의 토론 과정을 보니까 이게 불가능이라는 걸 하여튼 알게 됐어.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켜고 국힘의 의원 명단을 한번 쭉 다 띄워놓고 한번 봤어요. 정말 절망적이다. 일단 3분의 2는 누군지도 몰라. 아, 이름도 한번 제대로 안 들어본. 이름도 몰라. 그다음에 이름 아는 사람들의 그들의 정견, 행적 이런 걸 보면요. 그냥 돈이나 지어주면 돼.
부정적인 정권에서 부정적인 뭘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 입에다가 돈 처맥히면 다 돼. 도저히 안 될 사람들이에요. 이 당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한나라당 때 그 쟁쟁한 사람을 난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 빠져나갔어. 지금 가령 지금 뭐 선거 앞두고 어느 당을 갈까 하는 사람들이 국힘을 가려면 아스팔트 말고 정상적인 사람이 거기를 왜 가겠냐고. 예? 정말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네.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합당을 이제 선생님은 깊게 생각을 하신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로 돌아와 보면은 코스피 5천 시대, 사실은 이게 달성 시점을 두고도 몇 년이 걸릴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는데, 정말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다는 거, 선생님도 놀라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요.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헤매든 회사가 어떤 사장을 탁 바꾼 다음에 네. 몇 년 안에 그냥 완전히 환골탈태해서 승승장구하는 거 우리 살다 보면 보잖아요. 국가 경영을 하는 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같은 얘기를 해요. 코스피도 그건데 내가 이거 키운 게 아니다. 재간만큼 정상화시킨 거다 이거잖아요. 정상화다 이거는.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에너지, 한국인의 포텐셜, 한국인의 능력만큼의 훨씬 미달한 채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과학 요즘 뭐 토론회 많이 하니까 이렇게 잘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많았었나? 뭐 각 분야에서 막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 성장으로 일단 그 선택을 잘한 것 같은데 가시적인 걸 일단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지금은 부동산 잡돌이의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부동산 그러니까 이 유휴 자금 비슷하게 묶여 있는 거를 이제 생산 자금으로 돌리는 과정인데 이게 그 사이에 좀 시끄럽벅적 뭐 전세입자들 고통스럽고 뭐 있는 거 그거 그냥 겪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급속 성장에 난리법석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어서 그 정도 갖고 울고불고 하는 걸 보면 한심해. 이렇게 국가 성장 과정에서 조금 생겨나는 문제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 다음에 단계로 쭉 보니까 이 대통령이 계획이 많이 있고 그 계획의 최종선은 결국 남북관계예요. 그 남북관계에서 무언가 북에다가 이런 걸 줘서 4대 강국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롭구나. 여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대여정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때는 막 앉아서 흥분이 돼요. 내가 이재명이라는 선장을 믿고 토달지 않고 응원의 박수, 응원단. 그 뭐야 아저씨가 좀 이상하지만 치어리더라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토달거리를 못 찾겠는 걸 어떻게? 아니 근데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희 사는 동네 말고 지나가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이제 임대라든가 전세 매물들 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봤는데 그 가격에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한 집에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혹은 아니면은 매매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좀 둔감했나 봐요. 그 가격표에 좀 놀랐고 그 지역이 이렇게까지 오를 만한 곳이었나라는 의문도 갖게 됐는데 결국 이 우려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역대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정권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했고 사실은 그게 공허한 말로 끝난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여러 가지 정책적인 능력을 신뢰하기는 하지만 과연 부동산과의 싸움을 대통령이 이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부호를 찍는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시장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근데도 지금 거친 칼을 낸다고 그러는데 아니거든요. 지금 보세요. 매우 전략적이에요. 지금 그 양도세 감면을 네. 5월 9일까지 이제 그날로 땡이다. 정리해라 그 전에. 네, 그것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다 아니면 뭐야? 보유하고 있는 사람 보유세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체 말 안 하잖아. 전혀 안 하죠 그 얘기는. 네. 선거 때문에 그래. 그렇죠.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보유세에 대해서는 본격적 칼을 대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면 옛날 노무현 정부 때 그 뭐야
종부세. 종부세 네. 세금 폭탄 그게 코미디 같은 거 인식의 부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종부세를 낼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세금 폭탄이라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언론의 예. 레토릭이 넘어가가지고. 그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국민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졌나? 저는 명확하게 매우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여러 이 SNS의 발달과 유튜브 성장으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수준의 향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섬세하게 들어가 뭐 상속세를 없애자 어쩌고 하잖아요. 그 상속세도 결국은 상속세를 줄이거나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대신 상속세 전에 살고 있는 중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소득세서부터 그렇죠. 뭐서부터를 네. 이미 어마어마하게 냈으니까 상속세를 별도로 크게 거둘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상속세를 거대하게 낼 만큼 온갖 혜택을 다 보고 나서 상속세도 안 내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내치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약간은 좀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딱 지킬 수 있는 부분에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그 시점이 도래했을 때 뭔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딱 지킨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른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정확하게 법률과 제도로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이번에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은 지킬 수 있는 수준에서만 말을 꺼내고 강력해 보이지만 강력한 어휘로 포장이 돼 있지만 딱 거기까지 말하고 그 시점에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아니 네. 근데 우리가 금방 기억을 잊어버려서 그러거든요. 상법 개정을 하자는 얘기가 언제 된 논의예요? 오래됐죠. 오래됐죠. 네. 오래됐거든요. 네. 지금 요번에 2차 상법까지 하고 이제 3차 남았는데 그 얘기가 논제가 백분 토론회도 오르고 의원들도 하고 공약했다가 후퇴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론들이 얼마나 정치했나. 그러니까 그 상법 개정을 그렇게 하면 생겨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논거들이 있었어요. 근데 개정을 떡 했어. 아무 문제 없고 좋기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어떤 프론티어적인 어떤 정책이나 국가 운영에서 그 발목 잡는 온갖 얘기들이 사실은 그냥 자기 기득권 고수하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말일 뿐이라는 걸 우리가 많이 더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어떻게 깨닫느냐? 깨달으면 아주 쉬워요. 어떻게 깨달으면 되냐? 국힘에서 하는 얘기가 정반대로 그 사람들 얘기를 듣고 그거에 반대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그 정반대로 가야 된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당 얘기도 좀 해보면은 그 한동훈 제명을 둘러싸고 이게 사실은 윤리위 그런 결정이 있은 다음에도 후폭풍이 여전하고 심지어 당정혁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직과 국회의원직 쉽게 말하면 정치 생명을 걸고 한판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럴 문제인가 일단 싶기도 하고요. 이런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정당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전민련이라든지 뭐 이렇게 투쟁 세력 있잖아요. 네. 투쟁 세력은 정말 그 입장이 다르면 처절하게 싸우고 한쪽이 끝나. 아웃돼요. 예. 끝나요. 예. 그게 이제 투쟁 세력의 특징이고 정당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말로 싸우고 그러나 공존하고 그때 우세한 주력 견해에 있어서 우력한 층이 리더를 맡고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수를 대표하기 때문에 네. 정당이란 그야말로 온 국민이라는 다수를 대표해야 되는 속성 때문에. 근데 지금 국힘은 언제부턴가 의견이 반대면 내쫓아. 끝이야. 이준석 내쫓고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내쫓고 그 사이에 내쫓는 세리머니 없이 쓱 없어진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내쳐진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정당 기능이 이제 소멸된 거죠. 마비됐다. 그리고 왜 그러냐? 지금 의원을 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은 맞는데 정치 과정을 겪었고 그들을 지지하는 주력 세력, 특히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냥 투사들이에요. 아스팔트에 앉아서 이상한 소리 빡빡 외치는 투사들이 장동혁 대표가 왜 재심 투표 탁 내던지겠어? 하자. 그거 뭐겠어?
지금 투표할 사람들이 다 내 그 편이야. 예. 아스팔트 붙어봐. 전사들이 예. 당원의 주류니까 뻔히 보이니까 음. 그런 모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기능이 소멸된 상태로 저렇게 가는 거는 일견 안타깝지만 또 일견은 고맙기도 하죠. 1.5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보니까 지금 아주 그 목표 고맙기도 달성을 해요. 위해서는 예. 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나 보면은 그 진보 진영도 이제 유튜브가 워낙 대형화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정견 형성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생각보다 시청자들이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특히나 지지자들이 너무나 똑똑하다 보니까 찬반을 스스로가 필터링하고 여과를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유튜브가 완벽하게 지금 상황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고성국 TV의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 정당 지도부가 흘러가는 게 아니냐.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고성국이 난 고성국 씨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 말을 좀 약간 그럴싸하게 하긴 해요. 네. 과거에 좀 어울려 본 적이 있긴 아, 진짜요? 한데. 네. 예. 근데 웃기는 게 이 사람이 지금 국힘에 입당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과거 운동할 때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아, 하고 있거든요. 운동권 때 했던 것들을. 그러니까 자 이게 아,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옆에 또 그 약대 광대 하나 빰빠라빰빰빰 있잖아요. 전환길이라고. 그 전환길 고성국 둘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성국이 하는데 네. 그 뒤에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패 하나 있어야죠. 네. 운동권에 보면은. 전환길이죠. 전환길을 재밌으니까 많이 언론에서 다루지만 그냥 까불이 하나 있는 거죠. 까불이. 그 국힘에서 진지하게 그 고민했던 사람들은 아마 다 떨궈져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눈치가 보여서 안 그러지만 민주당이 정말로 국정을 잘 장악해서 안정적으로 할 때 정말 많은 투항자들이 이제 또다시 생겨납니다. 네. 난 눈에 그 1, 2년 내로 그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건 굉장히 흥미롭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어쨌든 교류를 워낙 폭넓게 하셨으니까 과거에 보면은 그런 건데 고성국 씨를 아셨다고 하셨으니까 궁금한 게 선생님이 평가하는 고성국 씨의 지적 수준은 한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 대단히 지적이죠. 대단히 지적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죠. 아, 공부는 많이 해서 확실히 얘기를 해보면 그런 정도의. 날파리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날파리 예. 그냥 삐뚤어져서 그렇지. 아, 그렇구나. 예. 그런 얘기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본인 머릿속에는 단순하게 이거 가지고 돈 좀 벌어야지 상업주의가 아니고 실제로 뭔가 정당을 본인 생각대로 뭔가 견인해서 이끌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도 들리거든요. 네, 지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아마 세계 동향을 열심히 보겠죠. 그래서 이제 가령 미국의 티파티 같은 게 저러다 말겠지 했던 사람들인데 집권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극우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걸 잘 다듬어서 아주 응축을 해놓으면. 응축을 네. 해서 지금 젊은 층들이 그 극우에 계속 접수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국형 뭐 르펜 그 프랑스 르펜이 하는 정당이나 네. 그런 극우 정당으로 아주 한번 몰아가서 뭐 집권은 눈앞의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당세가 꽤 그렇죠. 있는.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네. 그러면 미국도 일단 호의적으로. 네. 아마 근데 트럼프가 오래 못 갈 것 같거든요. 집권을 다 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트럼프적인 것으로 제디 벤스가 뭐 계속 이어가거나 아들이 나 그건 아무리 미국이어도 쉽지 않다.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유럽 같은 데 있는 강력한 극우 정당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수가 바닥을 치면 국민의힘 바닥을 치면은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뭐 민주당도 누릴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누려야죠. 예를 들면 개혁신당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뭔가 차별점을 가지고 그 지지자들을 계속 설득한다고 하면은 반등의 기회가 와야 되는데 여전히 정체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한때 그 이준석 씨가 상당히 국가 운영에 대한 플랜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대선까지 나오고 전 과정을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표를 얻고 인기를 얻는데 모든 걸 노력한 거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고 국가의 미래 방향은 무엇이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네.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냥 그런 정치는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인데 글로 도대체 어떤 정치인이 가서 합세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선동의 어떤 한 그 역할은 하겠지. 근데 그가 국가 운영자로서의 최종 리더로서의 모습을 갖추려면 물론 한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던지는 아젠다라는 게 부정선거 놓고 한번 토론해 보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재미는 있겠다, 흥미 유발적이기는 한데 그 토론을 해서 뭐 이긴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의 정책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좋은 방향으로 뭔가 선회시킬 수 있는 방향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흥미로운 포인트들은 잘 짚어내는데 뭔가 깊이 있는 포인트들이 좀 없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무조건 싸워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오늘만 있는 게 아니고 미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지금은 그 중립지대 제3당이고 제4당이네. 그러면서 보수 세력이라고는 해왔지만 지금 보수 정당은 없단 말이에요. 명확한 건 그 보수 정당, 진보 정당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얼마 안 된 거 아세요? 아, 그런 표현 자체가 그렇게 옛날에는 가령 전두환의 민정당, 뭐 민한당, 네. 신민당,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다, 보수 정당이라는 개념으로 전혀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지역 정당이었던 거예요. 영남 중심당, 전라도 중심당. 아, 네. 예. 근데 갑자기 이념 정당으로 나니까 되게 이상한데 하여튼 그걸 따라한다 하더라도 국힘이 보수 정당일 수가 없어요. 정강 정책 지금 하는 네. 행동 이런 거 보면 그러면 민주당이 보수 정당의 이 몫을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오늘만 정치하는 거 아니고 또 그 정치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면 이준석 씨가 살아날 방법은 있죠. 이준석 씨가 머리가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 아, 좋죠, 머리는. 아무것도 네.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 앞날의 여러 설계들 에너지 고속도로니 북구 강록 해척이니 AI 융성이니 4대 강국에 대한 그 독립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지금 정말로 너무 놀라운 처신을 하는 거라든지 응원 부대가 되면 되지. 그런다고 너 한 자리 얻으려고 변절했냐? 그러지 않아요. 아, 잘한 건 잘한다고 하는구나. 이 친구가 이해가 있으니까 네. 이게 나라의 앞날에 올바르다는 걸 깨달으니까 아, 이 친구가 입장을 저렇게 취하는구나. 그런 채로 한 몇 년 가보세요. 아마 그 사람의 자리가 생겨날걸? 아, 점점 들을수록 개혁신당도 1.5당에 들어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좀 들고 있는 상황이 지금 뭔가 좀 이렇게 다양한 종자들을 포섭하고 받아들이는. 그런데 안 될 거 네. 같아요. 그거는 어렵죠. 예. 왜 어렵냐면 오늘 얘기 마무리가 될 텐데 진성 민주당들이 있어요. 그 뭐 당원이건 아니건 그러니까 정말 오랜 세월 민주당만 오매불망 지지해온 사람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그 미움의 역사가 있어요. 아, 미움의 역사가 있다. 예. 가령 노무현 대통령을 그냥 사회적으로 죽여버린 게 이명박이거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예. 네. 광주 사람들 전두환이 용서 안 되죠.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해원을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긴 한데도 있죠. 문재인 정부가 등장해서 5년을 보내고 그냥 하다가 이제 윤 정권이 들어서고 이재명이 대통령 때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본 사람들이 화가 나는데 처음에는 화를 윤석열 부부에게 냈어. 근데 그 화의 근원을 따져가니까 어디로 가냐? 아, 뭔지 알 것 같아. 문한테 가는 거야, 문한테. 네. 그러니까 생각하면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고 솔직히 말이 안 돼도 그래도 안 돼. 그냥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이 무슨 뭐 심지어 이런 얘기도 댓글에서 봤어요. 윤석열하고 사실 작당을 해갖고 음모를 꾸몄다는 거. 그건 말도 안 되는 네, 얘기거든. 그럴 리는 없죠.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 네. 근데 화가 나니까 거기까지 그렇게라도 가는 하는 거예요. 거죠. 예. 그래서 첫째는 그러니까 조국도 이렇게 갑자기
배척당하는 비난받을 게 일인가. 예. 조국도 어느 시점에 이 문의 수하라는 문재인의 복제품이라는 이미지에서 확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성품상 그게 안 되나 봐.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아니, 저는 솔직히 느끼기에는 문재인 정부 피해자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때 안 지켜줬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문재인 대통령이 비겁해서 이 가까운 사람 지켜주려고 하면 비겁해서 말 나올까봐. 말 나올까봐 도망다닌 거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나쁜 거죠. 아주 못나고 나쁜 거죠. 뭐 심한 말을 해도 할 수 없는 정도인데 여하간에 문재인 당 대표를 보는 순간 조국 대표를 보는 순간 자꾸 문재인이 떠오른다고. 그 미움이 그게 잘 안 가셔지는 거야. 저도 하나 그 있어요. 정서적으로 그런 예. 뿌리 같은 문제가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긴 합당 하는 것 과정에서도 같습니다. 맞아요. 자꾸 친문 부활이라고 갖다 네, 몰아붙여. 사실이 맞아요. 아니거든. 아닌데. 예. 근데도 그렇게 말해야 속이 시원한 거야. 또 하나 이제 미움이 네. 걔네 당 이름이 뭐야? 개혁신당이요? 개혁신당. 걔네다. 너무 얄밉잖아. 아, 처신이. 예. 네. 천하람 이준석이 보이는 행태가 사람이 뭐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지 몰라. 근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거지. 늘 요랬다 이랬다. 자기 희생이란 건 하나도 없이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그 사례를 말하면 너무 길어서 말할 것도 없는데 얘네들은 정치를 뭘로 생각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정말 많이 네. 들었었어요. 그냥 틈새에서 뭐 찾아 먹으려고 그러고 저쪽 하여튼 그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 때문에 만약에 어느 날 이준석이 두 손 바짝 들고 저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해도 아마 no 하는 사람들 무지 많을 걸. 아,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인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쭈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국회라는 운영이 잘 돼야 되고 아까 정당 정치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차기 국회의장을 두고도 누가 좀 돼야 하는가 벌써부터 3파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생각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꽤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굉장히 모범적인 의장상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거는 의장의 무게감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해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여야 국회가 다 합쳐서 이분은 의장이다 하는 존중감이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좀 뭐 잠깐 지나치는 임시직처럼 보여지는데 차기에 저는 좀 보란 듯이 이 예상을 깨고 보란 듯이 좀 예상을 깨고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을 해주시길 바래요. 박지원 의원이 돼야 된다. 네, 네. 그분이 꼭 돼야 될 필요성은 없어.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분도 옛날에 이렇게 뒤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네. 욕먹은 적도 많거든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한국 현대사를 헤쳐온 역사성과 하여튼 그 지혜로움이 아직 철저히 남아 있어요. 그렇죠. 네.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가 안 된 이유가 국회의장이 안 된 이유가 너무 알 것 같거든요. 그분의 역량, 그분의 진정성, 그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대립하는 세력의 한 축에서 너무 앞장서 있는 사람 같은 경우를 좀 꺼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은 약간 중립인 척, 뭐 민주당 사람이지. 그러나 중립인 척이라도 하면서 네. 큰 이 무리 없이 의장직을 수행했잖아요. 지금 그 이제 세계 정치 속에 우리도 언제나 이제 활딱 나오더라고. 그렇습니다. 예, 네. 숨어 있는 조그마한 지역 국가의 뭐 이게 아니에요. 근데 특히 북한을 향해서도 그렇고 국회의장이 제일 먼저 북한 방문하는 뭐 그런 그림도 그려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이유에서 네, 네. 현직 대통령이 못할 역할을 박지원 의원이 의장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 누구나 그 바보 같은 잘난 체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의 왼수 덩어리 같았던 박지원 의원을 대북 관계의 최고 책임제를 맡겨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 또는 과거에 국정원장이라도 네. 하고 종편에 나가서도 계속 말씀하셨군요. 김원중 네. 프로에 나가서도 뭐 계속 들었어. 그랬더니 그
김한주 의원인가 그 양반이 굉장히 주의 깊게 바로 청와대를 들어갔어. 예. 그랬더니 덜컥 아무런 사전 조짐 없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떡 발표가 됐어. 아, 그랬군요. 그래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 혼자 속으로 저작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떠든 네. 게 보람 있지 않나 하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차기 국회의장에서 박지원 의원이 갖고 있는 하여튼 묘한 균형감이 있어요. 맞아요. 욕먹을 네. 땐 되게 욕먹을 소리도 하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그렇게 한 게 나아. 그러니까 난 박지원 의원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부연 설명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 기능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국가이기도 하고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종속 변수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의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점지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물론 대통령과의 관계도 원만해야겠지만 국회는 국회대로 삼권 분립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또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지켜본다고 한다면은 세 분의 후보 다 훌륭하시지만은 박지원 의원이 그런 쓴소리는 그래도 가끔 할 수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다. 명백하게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근데 물론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지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조정식 의원 같은 경우에 정무특보로 지명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이게 마음이 실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고 최근에 또 의원들과의 친소관계를 일컬어가지고 김태년 의원이 굉장히 득표 전략을 잘하고 있다. 이런 풍문도 들리긴 하는데 선생님은 시종일관 다 보면은 국회의장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다른 그 예비 후보들 네. 있잖아요. 그분들도 뭐 자격이 충분하겠지. 근데 우리 지나간 국회의장 한번 떠올려 보세요. 도무지 기억이 안 나죠. 누가 했는지. 네. 네. 그런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탤런트를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박지원 국회의장이 가능하다면 그 탤런트를 발휘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딱 정해놓고 무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박지원 의원을 지지하고 서울시장이 정원호를 지지하고 이게 전 그냥 탁 찍어. 명백하게 얘기하셔 보니까 네. 지난번 원내대표도 원래 사실 말씀 공개적으로 안 하셨지만 저한테 한병도가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그때도. 예. 정말대로 됐죠. 신기하게. 그러니까 네. 이재명 제일 먼저 찍은 사람 중에 하나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잖아요. 뭐 그런 거라도 있어야지. 알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특별판에서는 정말로 많은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여야 정국상을 두루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선생님 또 모시고 지혜 있는 얘기들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갑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